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6년 4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4월 1일에 올라왔던 세계를 속인 만우절 장난들입니다. 딱 하루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일 만우절인데요. 인터넷을 보면 가끔 정말 황당한 만우절 장난 인증글이 여러 개 올라와서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황당한 장난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에 벌어졌던 세계를 속인 거짓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발하고 황당한 만우절 장난이라고 하면 보통은 현대에 벌어진 일들에 관해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옛날 사람들도 이런 장난의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1698년에 벌어진 만우절 장난이 바로 그런 예일 것입니다. 런던에 살던 이들은 거리에서 누군가 나눠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바로 런던 타워에서 사자를 씻겨주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시된 행사 날짜는 4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딱히 재밌는 볼거리를 찾기가 어려웠던 때였다 보니 사자를 씻겨준다는 이런 행사가 꽤 흥미를 유발했던 듯합니다. 초대장에는 허버트 드 그라센이란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품었던 것은 분명 초대장에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에 초대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런던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처음 들어보는 행사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역사 속에 오래된 만우절 장난 기록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 이 장난을 지속적으로 펼쳤던 듯합니다. 1856년에도 초대장이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당시 배포되었던 초대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그럴듯하게 인쇄가 되어 있고 근엄해 보이는 붉은색 인장까지 찍혀 있다 보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날짜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만우절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초대장을 만들고 인쇄하면 돈이 꽤 들 텐데 이 정도 정성이라면 한번 속아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겠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시청자들에게 유용하거나 특별한 팁에 관해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모든 팁들이 유용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962년 스웨덴의 국영 방송사에서는 특별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꽤 흥미로웠는데요. 당시에는 텔레비전의 화면들이 흑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흑백 텔레비전을 컬러로 바꿔주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돈 주고 새로 바꿀 필요도 없이 간편하게 컬러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바로 나일론 스타킹의 한쪽을 가위로 잘라서 길게 편 다음 이 스타킹을 텔레비전 스크린에 덮어 씌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당시를 재현했던 사진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방송의 진행자였던 켈 스탠손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을 컬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원리에 대해 진행자 켈 스탠손이 과학적인 설명까지 제시하면서 꽤 심도 있고 정성스럽게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사람들은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던 모양입니다. 다만 시청자들의 텔레비전도 전부 흑백 TV였다 보니까 진행자들의 텔레비전 화면이 진짜 컬러로 나오는지 아닌지는 방송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에 속아서 약 5분간 진행됐던 이 만우절 방송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애꿎은 스타킹만 낭비하게 됐다네요. 보통은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 혹은 그런 발사된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드물고 대개는 방송이나 자료화면으로 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드문 장면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93년 캘리포니아의 라디오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은 진행자가 급히 전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원래 착륙해야 할 곳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우주 왕복선의 우회 착륙 지역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해 있던 몽고메리 필드 공항이 급하게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한번 직접 눈으로 보기도 힘든 우주 왕복선, 그것도 그런 왕복선이 공항에 착륙한다고 하니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못 올 기회였을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이 끝나자마자 청취자들이 공항 근처로 몰려갔고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왕복선의 모습을 촬영할 카메라 그리고 캠코더를 들고 모여 왕복선의 도착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이때가 출근 시간대와 겹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애석하게도 이들이 기다리던 왕복선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고 오늘이 며칠이길래 왕복선이 오지 않을까 얘기하던 사람들은 마침 그날이 4월 1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 이것이 만우절 장난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다고 합니다.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 대인배스럽게 그냥 웃어넘긴 모양입니다. 또 영국에서 벌어진 만우절 장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패트릭 무어, 영국의 방송인이자 작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천문학에서도 이름을 알렸던 천문학자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기사 자기를 수여받아 패트릭 무어 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패트릭 무어가 1976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합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무척이나 신비로웠는데요. 이날 연구소 관측 결과 오전 9시 47분쯤에 목성과 명왕성이 특별한 위치로 정렬되는 때가 온다고 발표합니다. 이 특별한 위치의 정렬이 가져다주는 부가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구의 중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잠시 동안 지구 전체의 중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몸이 평소보다 가볍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무어는 이어서 해당 시간대가 되면 각자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무중력 상태가 어떤지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출연했던 이날은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종료 후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라디오 방송사의 청취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화는 거짓말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다는 내용들이었다네요. 개중에는 한 여성이 자신과 다른 11명의 친구들이 동시에 의자에 앉아 방 안을 떠다니는 경험을 했다며 흥분에 차서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방송사에서는 만우절에 보낸 장난이었는데 청취자들이 오히려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방송사가 만우절에 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우주인의 방문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방문의 목적이 지구를 침공하는 것이라면 또 이런 우주인의 소식을 신문에서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 요르단의 신문사 알-가드지에서는 이런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이 사진이 실제로 당시 신문에 게재됐던 기사입니다. 텍스트를 통한 번역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은 비행 접시 착륙 후 알-자프르 인근 지역 폐쇄, 군 또는 당국이 이상한 비행 물체를 발견했고 해당 물체가 자프르 근처에 착륙한 것으로 추정, 이후 해당 지역이 통제 및 폐쇄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혼란이 발생하였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우주선에서 키 3m가 넘는 외계인들이 나왔고 전자장비와 통신장비가 모두 정지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4월 1일 만우절을 겨냥한 장난성 기사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기사를 접한 자프르 지역 주민들은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겁에 질렸습니다. 요르단에서도 만우절 장난이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문에서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는 처음이었나 봅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이들을 학교에도 못 가게 하고 당시 자프르시의 시장이었던 모하메드 밀레이하는 주민 1만여 명을 대피시킬 준비까지도 계획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나중에 일이 커지자 신문사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냥 즐거움을 주려고 벌인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난이 처음 있던 일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던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아이들은 덕분에 학교를 하루 쉴 수 있었으니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뜻하지 않은 횡재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런 광고를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판매 중인 물건이 너무 남아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도 이런 유형의 속임수가 많아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드물다 보니 믿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1950년 4월 1일 노르웨이의 신문사 아프텐 포스텐의 일면 기사로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와인 판매점인 빈 모노폴레란 와인 가게에서 실수로 통에 든 와인을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와인을 일단 보유하고 있던 와인병들에 옮겼지만 남은 와인이 처치가 곤란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에는 이 남은 와인을 처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남은 와인을 염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었는데요. 무려 75% 할인에 면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따라서 붙었는데요. 와인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인을 담아갈 수단을 직접 지참해서 가져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추천하는 수단으로 양동이 주전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에 촬영되었던 사진입니다. 딱 하루만 판매하겠다는 이 기사 내용 때문에 와인을 사려던 사람들이 일찍부터 줄을 섰다고 하네요. 이 와인 판매점이 문을 열자 사람들이 차례대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화를 내며 바깥으로 나오고 들고 있던 양동이를 땅에 던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게 만우절 장난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시기가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여서 와인 등의 공급이 부족해 사람들이 많이들 속았던 듯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의 작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 벌어진 만우절 장난입니다. 앞서 사자 씻기 만우절 장난도 그렇지만 과거 영국 사람들이 동물을 대단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1864년 3월 31일 이브닝 스타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내일 근처 농어폴에서 큰 박람회가 열릴 것이고 무료 행사니까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람회의 내용은 다름 아닌 당나귀 대박람회였는데요. 앞서 나온 만우절 장난이었던 사자를 씻기는 행사는 보기 드문 행사여서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당나귀 박람회라고 하면 살짝 뭔가 싶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무료기도 하고 볼거리도 없던 시기여서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일 농어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은 점심때까지 줄을 이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고도 박람회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언제 박람회가 열리는지 불만을 제기합니다. 오늘 행사가 열리는 게 맞긴 맞는지 서로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잠깐만 오늘은 4월 1일이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이 빌어먹을 4월 1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갑자기 숙연해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만우절이란 것을 뒤늦게 눈치챘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곳에 당나귀 박람회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여기 모인 자신들 스스로가 당나귀가 되었음을 알아챘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만우절이라 사람들이 웃고 넘어갔을 것도 같네요. 만우절 장난에 은근히 영국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사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서 나름 진지하고 장난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제한 없이 뭔가 가능한 날에는 고삐 풀린 듯이 최대한 장난을 치는 모습이 꽤 인상적입니다. 평소에 장난치는 모습을 많이 참고 있는 게 아닐까도 싶네요. 만우절이어서 거짓말이 허용된다고는 하더라도 만약 재산이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으니 조심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만우절 특집 세계를 속인 황당한 거짓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4월 8일에 올라왔던 추수감사절 사건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당연히 과거에 이런 경기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세기 초반 한 스포츠 경기를 보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용광로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키웠던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추수감사절에 벌어진 어느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보시기에 따라서 민감한 표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상 시청 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운동 경기가 여럿 있지만 그중 역시 미식축구 경기가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프로 선수와 구단들의 경기도 무척 매력적이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대학교 소속의 팀들이 벌이는 이른바 대학 리그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식 풋볼 리그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곳도 있다는데요. 이런 열기는 1900년대 초에도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가장 큰 대학 리그 중 하나로 불리던 경기 중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대학의 대항전은 지금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두 대학의 풋볼팀 모두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의 대항전을 이른바 빅게임으로 따로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스탠포드와 캘리포니아 두 팀은 1892년부터 매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경기를 펼쳐왔다고 하는데요. 1900년 11월 29일의 그 경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은 미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번듯한 경기장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색이라도 갖춘 경기장이 마련되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곳이면 어디든 경기장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경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897년에는 겨우 관중석 정도가 설치된 경기장이 만들어졌는데 중대한 사고란 것이 늘 그렇듯이 전조현상이 항상 존재했고 1900년의 사고 전 이 1897년에도 한 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1897년 열린 풋볼 경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당시 관중석의 최대 수용 인원은 약 1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때 몰려들었던 관객의 수가 약 1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관중석에는 사람들이 전부 앉을 수가 없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경기 주최 측에서 알렸지만 몰려드는 관객을 막을 수가 없어 끝내 수용 인원이 초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중석을 억지로라도 차지하지 못한 인원은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열정과 근성이 지금보다 더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관중석에 앉지 못하고 돌아가기가 싫었던 사람들은 곧 다른 곳에서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는데 그게 바로 관중석 위에 설치되어 있던 지붕이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 지붕 역시 그다지 제대로 된 지붕은 아니어서 그저 당시 비가 내리거나 하면 비 정도나 막아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앉지 못했던 사람들이 몰려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니 당연히 지붕이 오래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붕은 경기가 끝날 무렵까지 버텨내었고 그렇게 버티던 지붕은 경기 막판 무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관중석에는 수많은 인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지붕이 무너지며 지붕의 파편과 그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관중석의 관객들 위로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부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잃거나 아주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살짜리 소년 한 명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는 대부분 무사했다고 하니 사고의 내용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만다행으로 넘어간 그런 사고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00년 11월 29일의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어느 정도 관객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모인 관객들의 수는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경기의 기대치와 명절까지 겹쳐 경기를 보러 모인 사람들은 약 1만 9천 명,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관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날의 경기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오전 10시 30분에만 모인 사람의 규모가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1897년에 벌어진 사고를 또 두고 볼 수 없었던 주최 측에서는 이날 경기에 몰린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만 그때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미리 계획해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입장료를 조금 비싸게 받자는 계책이었습니다. 풋볼 경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았는데 입장료가 비교적 저렴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니까 입장료를 조금 비싸게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관객의 수를 조절해보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보입니다. 이날 경기의 입장료는 당시 돈으로 1달러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치로는 약 40달러 정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옛날에는 워낙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 이런 1달러의 입장료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대로 모였던 인원들 중에 상당수가 입장료가 비싸서 입장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사전에 고지하기도 했지만 몰랐던 사람도 많았던 듯하네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입장료를 기꺼이 내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모였던 인원들 모두가 다 들어오지는 않고 어느 정도 관객의 수를 조절하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꾀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주최 측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입장하지 못하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입장만 포기했지 경기 관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못한 사람들 중 다수는 그냥 멀찍이서 경기를 바라봤지만 그냥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의 시야가 제한되다 보니까 제대로 경기를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멀찍이서라도 제대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찾아낸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장 근처에 세워져 있던 어느 공장 건물이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당시 경기장과 근처의 공장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장 건물의 높이와 거리가 적당하니 공장 건물 위로 올라가면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처에 세워져 있던 이 공장은 바로 유리 공장으로 말 그대로 유리를 제조하고 가공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마침 경기장 맞은편에 건설되어 사람들에겐 매우 좋은 위치였는데 당시 경기가 열리기 얼마 전에 새로 건축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공장이 가동되기는 전이었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공장 건물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공장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곧 지붕 위로 올라가서라도 경기를 보고 싶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하나둘씩 다른 사람을 따라 건물로 향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공장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대략 수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공장에서도 이걸 가만두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당장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고 대신 경기장에 사고를 막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이 있으니까 그곳의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해결을 보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경기장에 파견된 경찰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경기장에 들여보내줄 수는 없다고만 말하고 돌려보냈다네요.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직원들도 손쓸 방도가 없었고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쳤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장 지붕에는 공장 내부의 환기를 위해서 환기구 통로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붕도 그렇고 이런 설치되어 있던 환기구도 그렇고 당연히 수백 명의 체중을 지탱할 정도로 설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무서운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경기가 시작된 지 약 20분 후였습니다. 과도한 부하를 견디지 못해서 이미 내려앉고 있던 지붕은 예고도 없이 그대로 부서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붕 위에 무방비로 앉아있거나 서서 경기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공장 안쪽으로 그대로 전부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약 100명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추락한 높이는 약 건물 4층 정도의 높이였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한 높이였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곳이 유리 공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 제조 및 가공을 위한 공장의 경우에는 유리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설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리를 만들어낼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보통 그 안에 뜨겁게 녹은 유리가 액체 상태로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시 용광로는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였는데요. 공장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뚜껑이 닫혀 있어도 워낙 뜨거운 용광로였기에 그냥 표면 온도만 해도 200도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 그림이 바로 해당 사고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용광로의 뚜껑이 전부 닫혀있는 상태이지만 겉의 표면을 결속시키는 봉이 둘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뚜껑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뼈등이 골절됨과 동시에 뜨거운 온도로 인해 지속적인 화상을 입었으며 봉 사이에 떨어지면서 마치 우리처럼 그들을 가둬버렸기에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 말 그대로 익어버렸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인원들이 떨어지면서 연료 파이프를 건드려 파이프가 개방되면서 끓고 있는 기름이 흩뿌려지고 이 기름이 피해자들의 몸에 닿으면서 사고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용광로가 아닌 공장 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이 끓는 기름이 뿌려지면서 크게 화상을 입었고 부상의 정도가 심해지는 추가 사고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사고를 목격하고 엄청나게 다급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일단 용광로 뚜껑 위에 떨어진 사람들부터 구조하려 했으나 말씀드린 봉사위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원래 용광로 안에 내용물을 섞을 용도로 사용되는 긴 철제 막대를 이용해 용광로 위에 피해자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며 필사적으로 더 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공장의 석가래 등에 매달려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신문 등에서 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대로 익어버리는 듯한 광경이었으며 악몽 같은 순간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던 피해자들 중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벌어진 이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총 13명, 이후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세상을 떠난 사람이 9명, 그리고 부상 후유증으로 몇 년 후에 숨진 1명을 포함해 총 23명의 인원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시 추수감사절이라 병원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여서 긴급하게 의사들을 호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네요. 이후에 사고 현장에서 숨진 사람들과 병원에서 숨진 이들의 장례식이 매주 계속해서 열렸다고 전해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사고여서 어느 날에는 무려 9건의 장례가 치러졌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례식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벌어졌지만 어쨌든 경기는 계속되었고 경기는 스탠포드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던 그 순간에 승리한 팀은 환호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었다고 하니 한쪽에서는 큰 사고로 인해 슬퍼하는 장면, 한쪽에서는 승리로 인해 기뻐하는 장면, 어떻게 보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그렇듯이 이 사건도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에는 경기 주최 측, 경찰, 그리고 유리공장 측이 나왔는데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관중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주최 측의 책임이다. 공장에서 위험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다.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니 공장 책임이다. 이런 책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책임 소재만을 서로에게 질문하다가 결국 모든 결정은 배심원단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배심원의 편결은 이렇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셋 중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티켓을 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경기였으며 경찰들도 그에 맞춰 초과 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을 뿐이고 공장 직원들도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제지까지 했지만 그렇게까지 말렸는데도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으니 이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의 이 편결에 유족을 포함한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시간이 흐르며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사고 당시의 공장 건물도 지금은 사라지고 다른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흔적이 하나 남아있는데 사고에서 숨진 소년 코넬리어스 맥마흔을 기리기 위한 아주 작은 돌 십자가만이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뭔가 이미 예견된 사고 같기도 하고 그 당시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인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사고가 벌어진 시기가 추수감사절이었는데 그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피해자 유족들이 참 많이 슬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900년에 벌어졌던 추수감사절 사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4월 11일에 올라왔던 리키 로드리게즈 사건입니다. 2005년 1월 애리조나주의 어느 아파트, 이곳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젤라 스미스였습니다. 안젤라가 발견된 이 아파트는 다른 남성의 집이었고 그 남성 역시도 나중에 세상을 등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범죄로 보였던 이 사건에는 사실 더 기묘한 내막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데이비드 버그입니다. 그의 직업을 한 가지로 말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설교자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작가이기도 했고 또한 자칭 예언가이기도 했습니다. 버그는 자신을 모세 혹은 인자한 할아버지란 뜻의 그랜드파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한 종교 단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버그가 이끌던 종교의 이름은 패밀리 인터내셔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교가 존재합니다. 패밀리 인터내셔널 단체 역시 그런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칠드런 오브 갓이란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패밀리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패밀리 인터내셔널, 줄여서 흔히 패밀리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실제로는 하나의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그런 종교 단체들이 그렇듯이 이 단체 역시도 자신들을 그저 사랑을 전파하는 종교라고 내세웠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버그와 이 패밀리 인터내셔널은 1970년대부터 그 기세를 불려가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말에는 약 200명 정도에 불과하던 회원들이 1971년경에는 약 4,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 회원들의 대다수는 10대, 20대 초반의 나이대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세력을 키울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이 진행했던 노골적인 포교 방식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버그는 플러티 피싱이란 포교를 장려했습니다. 이 플러티 피싱이란 쉽게 말하자면 육체적인 관계, 즉 이성을 신체적으로 유혹해 종교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포장했지만 그 내막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사람을 끌어들이는 비정상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혈기왕성하지만 아직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젊은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노골적인 포교 방식으로 인해 1978년에는 신도가 1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기세를 불려가면서 이들은 미국 내부에서만이 아닌 해외까지도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포교 방식은 1986년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이후 이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플러티 피싱 같은 방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 내부에서 가정을 꾸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 역시 신도로서 자라게 되었는데 패밀리는 이런 신도들의 자녀들에게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도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겉으로는 유아 교육 방송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그 내막은 사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세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패밀리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의 제목은 라이프 위드 그랜드파. 제목의 그랜드파는 바로 데이비드 버그 본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직역을 해보자면 그랜드파와 함께하는 삶, 즉 데이비드 버그와 평생을 함께하는 인생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분히 세뇌적인 목적이 잘 나타나는 제목입니다. 영상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인형들이 나오는 인형극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이하게 영상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버그 본인의 실제 가족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데이비드 버그,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아내 카렌 저비, 다비디토란 별칭으로 불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두 자녀 중 다비디토는 버그의 친자는 아니었고 카렌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동을 위한 영상이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세뇌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단히 기묘한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영상에는 아동 프로그램들이 대개 그렇듯이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들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노래들 중에는 가사 안에 복종하라는 뜻의 단어인 오베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또한 복종하지 않으면 벌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어린 캐릭터 다비디토가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그랜드파의 말을 듣지 않자 그 직후 다비디토가 가구의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인형극이지만 캐릭터가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이 대단히 과장되고 강하게 부딪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랜드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는 방식이었겠지만 그 묘사가 아동들의 인형극에서 보기엔 다분히 폭력적이고 또한 복종하지 않으면 벌받게 된다는 내용을 비침으로써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플러티피싱 포교 방식에서도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겠지만 데이비드 버그는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포교에만 이런 육체적 관계를 권유한 것이 아니고 단체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의혹들도 여러 건 제기되었는데요. 또한 버그 본인 역시도 그런 행위를 벌였다는 여러 가지 증언과 의혹들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버그는 또한 자유로운 육체적 관계의 중요성도 주장했는데 이런 자유로운 관계에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족끼리도 필요하다면 굳이 금기를 두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정말 부적절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윤리와 상식을 대단히 벗어나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동 납치 사건에 관여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스튜어트 해리스 베일린입니다. 이 남성 역시도 패밀리 단체의 신도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했고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결별하고 패밀리를 탈퇴한 2번째 부인이 자녀들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자 스튜어트는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국가기관이 조사에 나서자 다급해진 그는 4명의 자녀 중 2사람만을 데리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 아이들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자식들을 다른 곳에 숨길 때 패밀리가 스튜어트를 도와 납치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패밀리는 비슷하게 탈퇴를 원하던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납치한 여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의 단체였던 것이죠. 영상 속 이 남자의 이름은 리키 로드리게즈입니다. 영상의 촬영 날짜는 2005년 1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상 안에서 그가 밝힌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오랜 학대를 받아왔고 자기에게 학대를 벌인 이들에게 복수를 벌일 것이며 하나하나 찾아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영상 속에서 리키는 자신이 가진 도구를 보여주면서 그가 내릴 처벌이 그리 간단하진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암시합니다. 리키가 겨우 찾아낸 목표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소개한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 안젤라 스미스였습니다. 리키는 가명을 사용하며 숨어서 지내던 안젤라 스미스의 거주지를 수소문하여 알아냈습니다. 리키는 영상을 촬영한 후에 안젤라 스미스와 접촉해서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며 집으로 부른 다음 안젤라의 목숨을 빼앗은 뒤 도주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이 2사람은 패밀리 단체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숨진 안젤라 스미스는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고 리키에게 학대를 저지른 인물이었는데요. 리키 로드리게즈의 정체 역시도 꽤 놀라웠습니다. 바로 리키 로드리게즈가 데이비드 버그의 아들, 즉 다비디토란 별칭으로 불리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패밀리가 제작했던 아동 프로그램에서도 등장한 그 캐릭터의 실존 모티브가 되었던 그 인물이던 것이죠. 지도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단체 내에서는 사실상 높은 대접,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가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리키 로드리게즈가 밝힌 내용은 꽤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방식의 괴롭힘이었고 어떤 때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체 내의 젊은 신도들과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벌였던 인물들 중에 바로 숨진 안젤라 스미스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안젤라 스미스는 당시 리키의 보모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여동생도 이런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20대가 되어 만난 여성 엘릭시아 무누멜과 깊은 사이가 되고 그녀와 혼인하며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자연스레 패밀리에서 이탈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때부터 그는 폐쇄적인 패밀리에서 벗어나 실제로 제대로 된 종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뒤에
자신이 그동안 평생 알고 살아온 데이비드 버그의 가르침이 진짜 종교들의 교리와는 명백히 모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학대들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괴로웠다는 사실 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즉 안젤라 스미스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벌어졌던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그 뒤에 오래된 지저분하고 기묘한 내막이 숨어있던 것입니다. 도주했던 리키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지인들과 아내에게 알렸으며 연락을 받은 지인들은 리키에게 자수를 권유했으나 괴로워하던 그는 차마 자수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자신의 차 안에서 역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따로 유서는 남겨진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리키는 사건 이후 아내와의 통화에서 자기가 바라던 첫 복수를 이뤄내기는 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특히 안젤라는 자신이 숨지기 전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녀도 패밀리 안에서 세뇌된 피해자 중에 한 명이란 생각, 또 만약 복수의 대상자가 자기 잘못조차 모른다면 자신이 벌이는 복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듯합니다. 모든 사건의 원흉인 지도자 데이비드 버그는 이미 199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골맞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비록 친자가 아니기는 했어도 엄연히 지도자의 아들로 인정되는 인물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종교단체에 얽혀있던 기묘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4월 15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황당한 최후 15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여러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여러 사람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엥게랑 3세 혹은 앙게랑 3세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중세 프랑스의 귀족이자 쿠시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그는 피카르디주에서 1182년경에 태어났으며 여러 귀족들 중에서도 꽤 야심찬 인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의 군사 경력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엥게랑 3세의 인장으로 알려진 유물의 사진입니다. 엥게랑 3세는 프랑스의 루이 9세와 친척 관계였고 3번이나 결혼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20대였던 시절에 첫 원정을 벌였고 1214년에는 프랑스가 영국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카르디에서 가장 위대한 남작이란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기도 했다고 하네요. 엥게랑이 지었던 성 중에는 쿠시 성이 유명한데 피카르디 지역에 세워진 성으로 지금도 대단히 멋있는 경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에 점령되어 잠시 군사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엥게랑 3세가 숨진 과정은 참 황당합니다. 그가 숨진 것은 질병이나 전쟁 때문이 아닌 황당한 사고에 의해서였습니다. 전해진 기록에 따르면 사고는 1242년에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말을 타고 영지를 지나던 엥게랑, 그 시절 모두가 그랬듯이 자신의 검도 차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얕은 물가가 나왔는데 이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속의 미끄러운 부분을 밟은 말이 넘어지고 말아버린 것이죠. 이 그림이 바로 그의 사고 당시를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크게 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위에 타고 있던 엥게랑도 같이 중심을 잃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 몸이 고꾸라졌습니다. 문제는 엥게랑이 들고 있던 검이 이 과정에서 칼집을 빠져나오며 몸통을 향하는 형태가 되었고 결국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엥게랑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혹은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위대한 영주로도 불리던 엥게랑 3세는 이렇게 황당한 사고로 인해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레슈친스키는 폴란드의 왕이었습니다. 1704년 처음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었으나 국내 기반이 든든하게 다져진 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스웨덴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올랐기에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왕위를 한번 잃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옥좌에 오르게 되면서 2번이나 왕위에 올랐던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9년에 스웨덴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뒤 그의 뒤를 밀어주던 기반이 무너지며 권력을 잃고 그렇게 약 5년 정도의 짧은 재위 기간을 끝으로 첫 재위 기간이 끝나게 되었으며 이후 1733년에 다시 한번 옥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34년 폴란드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져서 위치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됩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타니스와프는 탈출을 위해 농민으로 변장까지 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 지지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러시아군에 의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2번째 왕위를 또 한 번 잃어버립니다. 그는 왕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일부 영토, 로렌 공국과 바르 공국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바르를 실제로 다스렸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인 통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최후 역시 꽤 황당하고 허망합니다. 스타니스와프가 88세가 되던 1766년 르네빌 궁전에 머무르고 있던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벽난로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였기에 추위에 약할 수밖에 없던 그는 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겉옷을 걸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벽난로 가까이에 있다 보니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당시 그가 입고 있던 옷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벽난로에서 살짝 튄 불꽃이 비단 옷에 닿자마자 불씨가 옷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옷에 붙어버린 불은 그의 몸 전신에 큰 화상을 입혔습니다. 많은 나이여서 사고 당시 대처가 힘들었던 것도 문제였는데요. 결국 그는 화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담으로 역사 속의 역대 폴란드 왕을 지냈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900년 1월 31일 미국의 스마트빌이란 지역에서는 당시로서도 꽤 황당하게 받아들여질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희생자는 통신선 작업자였던 제임스 도일 주니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선로를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전화 수화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화라는 기술이 지금처럼 완전히 안정된 시스템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전선들이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결함 하나만 생기게 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벌어진 사고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수화기를 들고 시험 통화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제임스에게서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도 전화가 오지 않아 확인을 하러 왔다가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쓰러진 제임스를 발견했지만 그는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고 합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평소에 지병 등을 앓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후 밝혀진 것은 아무런 경고도 피할 시간도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사인으로 유력하게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감전사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알아봤는데 무척이나 황당한 원인이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압 전류를 보내던 전선 가운데 하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끊어졌고 전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 찰나에 하필이면 전화선과 순간적으로 접촉했던 것입니다. 전선과 전선이 닿은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침 수화기를 들고 있던 제임스가 감전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고에 대해 보도한 당시의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제임스가 감전사고를 겪었던 바로 그 순간 다른 지역인 메리스빌에서도 전화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전기가 통하는 듯한 알 수 없는 찌릿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메리스빌은 제임스의 사고가 벌어진 스마트빌에서 무려 25마일,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까지 감전이 전해질 정도면 엄청난 수치였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시 끊어져 버렸던 전선, 끊어진 그 전선과 순간적으로 접촉했던 전화선, 그리고 마침 그때 수화기를 들고 있었고 그 후 단 몇 초 만에 목숨을 잃어버린 제임스. 사고의 과정을 보면 정말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벌어졌던 황당한 사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5월 스페인 카탈루냐의 산타 콜로마 데 그라멘에 이곳의 한적한 교회를 산책하던 어느 남성과 아들, 이들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눈에 아주 좋은 장소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공룡 모양을 한 장식이었습니다. 이 공룡 장식은 크기가 매우 컸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해당 공룡 장식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어른의 키보다도 더 큰 높이였다고 합니다. 종이 및 여러 합성 수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이 근처에 있던 영화관에서 어느 영화를 상영할 때 홍보차 만들었던 장식이었습니다. 영화관이 폐업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이건 철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룡 장식을 배경으로 하고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 올렸는데요. 아들에게 웃으라고 말했지만 어쩐 일인지 아들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혹시 어디 다쳤나 싶어 물어보니 아들은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근처에 다가가니 정말 이상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근처에 큰 쓰레기통이나 공중 화장실이나 혹은 하수도가 터졌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변에는 공룡 장식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는 어디서 나는 것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장식물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 같았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장식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썩어서 냄새가 날 소재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공룡 모양의 장식 안에 누군가 몰래 뭘 넣어둔 것이 아닐까 싶었던 아버지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장식품의 이곳저곳을 살피던 아버지의 눈에 특별하게 생긴 것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공룡의 다리 부분에 생긴 균열 사이로 보이는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신체 일부로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정말 사람의 신체가 맞았고 아버지는 놀라서 아들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 이들은 진짜 아버지가 발견한 것이 사람이 맞단 것을 확인하고 장식 근처에서 풍기는 악취로 밀어봤을 때 이미 이 장식 내부에 사람이 숨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장식을 분해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숨진 어떤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남성은 며칠 전부터 실종 신고가 되었던 남성으로 사건 당시에는 39살이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가 며칠 전에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공룡 장식 안에서 숨진 것도 분명 그 전후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장식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공룡 장식의 다리 내부 안쪽에서 떨어진 핸드폰 한 대를 추가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의 핸드폰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경찰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조사한 이 기묘한 사건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남성이 실종 당시의 장식 근처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뭔가를 사진으로 남기려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놓쳐 공룡 장식 내부로 핸드폰이 빠져버렸고 자기 핸드폰을 찾으려고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좁고 어두운 내부 안에서 몸이 완전히 끼어버려 탈출조차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숨졌다는 것. 만약 경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참 황당한 사고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어떻게 공룡 내부로 들어갔는지, 또 이 남성이 실제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이틀 전부터 행방이 묘연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꽤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후속 조사 등은 없이 경찰의 결과 발표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던 듯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여러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16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영상은 4월 18일에 올라왔던 대만 11층 실종 사건입니다. 2008년 1월 21일 대만 위알린시에 위치한 어느 건물,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던 한 경비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놓여진 옷가지와 신발들, 옷가지는 여성과 아이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그는 어제 저녁 녹화된 CCTV 화면을 확인하는데 그 안에 촬영된 것은 어느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갑자기 자신의 겉옷과 신발을 벗는 기묘한 모습이 찍혀있던 것. 즉시 경찰서에 제보하고 확인한 결과 이 두 사람은 그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모녀였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벗어놓은 옷들도 그렇지만 이 두 모녀가 분명히 빌딩 안에 들어온 장면은 촬영되어 있는데 나간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도 두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건물 안에서 사라진 두 사람은 현재도 행방불명입니다. 이 사건은 따로 지칭해서 부르는 사건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대만 11층 실종 사건으로 사건명을 붙였습니다. 또한 화질이 좋지 못하거나 선명하지 않은 자료들은 화질을 좀 더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은 대만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뽑힌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진 이 기묘한 11층 실종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류후이쥔입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류씨라고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여성이 실종된 인물이며 실종 당시에는 37살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류씨는 창화연 혹은 장화연으로도 불리는 지역 출신으로 학교를 졸업 후 도시로 나가 직장인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 장씨를 소개받았고 장씨는 류씨와 같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장씨와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으나 장씨의 집안이 꽤 유복하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가족들도 그녀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었던 듯하네요. 그래서 류씨는 장씨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의 반강제로 진행된 결혼은 그다지 행복이 길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장씨는 분명 부유하고 경제적 여유가 좋은 편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술 마시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으며 그렇게 술에 취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류씨에게 폭언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류씨가 그럼에도 참아야만 했던 이유는 장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때문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류씨와 장씨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는 이혼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한번 갈라서긴 했으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시 합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고 싶었어도 이런 이유들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종 전날도 이런 갈등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류씨는 장씨와 또 한 번 싸움을 벌였고 이번에는 뭔가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었던 듯합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그녀는 막내딸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선 그녀가 딸과 함께 실종 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은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잠시 부모님의 집에서 머물다가 떠난 모녀가 도착한 곳은 위안린시에 위치한 어느 빌딩이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로 이 건물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무실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딸과 함께 건물 안에 들어간 류씨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간 그녀는 기묘한 행동을 벌입니다.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바닥에 내려두고 신발까지 벗어서 맨발로 서 있던 것입니다. 게다가 딸의 잠바까지 벗겨 바닥에 내려뒀는데요. 이것이 바로 빌딩의 경비원이 보고 수상히 여겼던 옷가지들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류씨가 걸친 것은 하얀색의 상의와 검은색의 조끼뿐, 그리고 딸은 스웨터만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뒤 감시 카메라 화면에는 뭔가 불안해하는 그녀의 모습이 잡혔고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기만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11층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급히 내렸고 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계단으로 가는 것까지 녹화되었으나 그 직후 두 모녀는 정말 건물 안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화면에서만 사라졌다는 것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뜻이었는데요. 왜냐면 건물 내부에서 두 사람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두 사람이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간 흔적도 없었으며 대만의 그 어디서도 이 두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건물 안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건물에 출동해 여기저기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건물 관리인 등이 생각했던 이들이 향한 유력한 장소는 바로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11층에서 내려 류 씨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계단이 건물의 옥상으로 연결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구석구석을 조사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곳은 전부 조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압기가 들어있는 변압기 함도 열어서 조사하고 환기구 통로와 제어 장치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 그리고 물탱크까지 열어 조사했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른 의견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류 씨가 딸과 함께 이 건물을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했을 거란 의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건물의 옥상을 통해 점프해서 다른 건물의 옥상으로 이동하는 트릭을 사용했던 것이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가설임이 금방 밝혀집니다. 왜냐면 류 씨가 실종된 이 건물이 주변 건물들 중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으며 가까운 건물들은 전부 한참 낮은 높이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옥상에 빙둘러 벽을 세워뒀는데 이 벽이 높이가 꽤 있어서 넘어 올라가기가 어려운 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곧 이들은 또 다른 가설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애초에 옥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류 씨가 향했던 계단이 옥상으로 통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서 지하 등을 통해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건물의 지하실 2층에는 뒷문이 하나 존재했고 이 뒷문이 다른 건물과 이어지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곳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나간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가고 말았는데 이유는 이 뒷문이 평소에는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뒷문을 누군가 최근에 사용했던 흔적도 없었고 기껏 관리인을 대동해서 잠겨있던 뒷문을 혹시나 싶어 열어봤지만 그마저도 누군가 다녀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은 또 한 가지 가설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녀가 지하까지 내려가 주차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빠져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가설도 곧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을 조회했지만 두 모녀가 빌딩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다음날까지 빠져나간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지하실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나간 것이 아닐까 싶어 맨홀까지 확인했지만 뚜껑은 무척 무거워서 여자가 혼자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의 입구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촬영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 건물 내부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경찰은 결국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과 거주자들에게 두 모녀를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본 사람이 없는지 한 명 한 명 찾아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그 누구도 두 모녀를 본 적이 없으며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거주자들의 집 내부를 조사하려면 영장이 필요했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영장을 허가받기도 어려웠던 듯합니다. 이 사건에는 실종 자체 말고도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류 씨 모녀가 실종된 건물과 그 위치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류 씨는 이 건물이 위치했던 위안린 씨에 방문하거나 했던 적이 전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그녀가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과 이 건물을 선택했던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그녀가 이 건물에 마치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 그녀가 사라진 이 건물에는 내부 규정이 있었는데요.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오후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주거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용 카드를 대야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오후 9시가 되면 외부인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그런 류 씨가 건물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9시 이전으로 아슬아슬하게 제한 시간 전에 도착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녀가 이런 규정을 꽤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건물에 감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 건물의 3층부터 10층까지는 주거용 공간으로 이 구간에는 카메라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비상구로 통하는 사다리가 2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역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곳을 통하면 촬영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연고자도 없고 분명 처음 건물에 왔을 가능성이 높았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감시 카메라의 구조와 사각지대를 쉽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마 류씨가 이곳을 통해 사라졌을 가능성은 극히 낮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 비상구 쪽의 사다리는 평소 이 건물의 거주자들도 쉽게 접근하지는 않는 곳이어서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엘리베이터의 이용 시간을 알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렇고, 만약 정말 카메라가 없는 위치를 통해 빠져나갔다면 그녀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도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실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의문점들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바로 류씨가 사실은 이 건물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익숙했었을 것이란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건물에 자주 방문했던 이유는 이 건물의 거주자들 중 한 명이 류씨와 깊은 사이였다는 것, 즉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누군가가 실종된 류씨와 내연의 관계였을 것이며, 류씨가 막내딸만 데리고 건물에 나타난 것은 어쩌면 이 막내딸이 류씨와 남편 장씨의 아이가 아니고 그녀가 이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여서란 것. 그렇다면 어째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발과 옷을 벗는 등의 기묘한 행동을 보였던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도 이 내연남 가설과 엮는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류씨가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잠바와 신발 등을 벗어두고 내연남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신발도 못 신고 찾아올 정도로 절박하니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당분간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표현했던 것이라면 딱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그럴듯한 이야기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가설에서는 다시 내연남이 범인으로 등장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류씨와 그녀의 딸을 받아주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곤란해질 것을 두려워해 부담스러워진 그가 류씨와 딸의 목숨을 결국 해치고야 말았고, 경찰의 수사가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시신을 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수사가 느슨해지자 몰래 빠져나와서 두 모녀를 어디론가 유기했을 것이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반박 역시도 존재했습니다. 류씨가 평소에 어디 잘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었고, 게다가 내연남이 있을 정도로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 타입도 아니었단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딸이 남편과 류씨의 친자가 아니고 이 건물에 거주하던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그녀가 굳이 막내딸만 데리고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적은 없던 말 그대로의 가설에 불과했기에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가설은 두 모녀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복잡한 내부에서 길을 잃거나 크게 다친 나머지 건물의 안쪽 어딘가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이러면 시신이 부패하며 나는 악취가 동반되는데요. 이 악취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런 부연 설명도 등장합니다. 두 모녀가 건조한 건물 내부의 환경 때문에 바짝 마른 미라화가 진행되어 악취가 거의 없었을 것이란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가능성이 부족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미궁에 빠져 사실상 미제가 되었던 이 실종사건,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2013년에 벌어진 엘리사 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램의 기묘한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이 11층 실종 사건과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실종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기묘한 행동, 이런 요소들이 류씨의 실종 사건과 너무나 흡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램의 사건이 그 당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 11층 실종 사건 역시도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고, 경찰이 건물에 한 번 더 투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램이 그 당시 건물의 물탱크 안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숨진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 수조 등을 다시 조사하고, 또한 건물의 수도관 역시도 전부 다시 조사했지만 역시 어떤 성과도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두 모녀가 물탱크 안에서 숨져 있었으나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탱크 내의 시신이 부패하며 나는 악취 등을 거주자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 램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많이 달랐습니다.
다만 나중에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바로 류 씨가 실종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류 씨가 실종 얼마 전까지도 어딘가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의 실종에 영향을 주기는 했겠지만 실종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주변에서 시신조차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나쁜 선택을 했다는 가능성도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벌어진 이후 2026년 지금까지도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어떠한 단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기묘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사라진 곳이 탁 트인 산이나 숲도 아닌 건물 내부였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모습은 있는데 나가는 모습은 없다는 것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옷가지를 벗어둔 기묘한 행동들은 도무지 사건의 갈피를 잡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건물에 살던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이었다면 그녀가 굳이 옷과 신발을 벗어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대체 누굴 만났던 것일까요? 또 굳이 사라질 마음이었다면 막내딸만 데리고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 씨는 실종된 지역과는 그다지 연이 없었고 건물의 거주자를 알고 있을 가능성은 더더욱 낮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9시 전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규정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9시 전에 건물에 도착했다는 점을 보면 이 건물의 방문이 처음이 아닌 듯 익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알고 있어서였는지도 의문입니다. 2023년 실종된 류 씨의 남편인 장 씨도 집을 수리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남편이 모녀를 해치고 연극을 했다고 하지만 두 모녀의 모습이 카메라에 촬영되었으니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대체 그날 류 씨 모녀와 그 빌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건물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녀, 대만 11층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4월 25일에 올라왔던 만화 리뷰 속가내기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2026년 세계 총 인구수는 약 83억입니다. 2022년도에는 80억 정도로 조사가 되었으니 연간 증가율이 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증가율이 점점 더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속도라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인구 증가에 관해 고민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구 증가에 관한 고민을 만화로 그려낸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속가내기란 단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명과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만화 내용의 순서가 조금 변경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화는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지하철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전을 넣어 사용하는 코인 보관함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만화의 배경은 1980년대 일본이며 실제 80년대 일본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른바 평행세계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근한다는 주인공의 말에 부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이에 주인공은 신발을 신다 말고 부인을 찾아갑니다. 주인공이 부인을 찾은 이유는 바로 도시락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만화 속 세계는 실제와는 다른 설정으로 식량이 부족해져 국민들에게 일정한 식권이 지급되는 세상입니다. 주인공은 이번에 발급받은 식권을 벌써 다 사용한 상태였기에 다음 식권 지급까지는 사용할 티켓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부인은 뒤돌아서면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당신보다는 집에서 바쁘게 일하는 자기가 더 배고플 거라고 중얼거립니다. 비록 그렇게 불만을 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인은 도시락을 싸서 주인공에게 건네줍니다. 주인공도 툴툴대며 바쁘게 집을 나서는데요. 아침 출근길 전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주인공은 어제보다 사람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주인공의 직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코인 보관함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그의 사무실은 좁지만 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를 피우며 고민에 잠긴 주인공. 그의 고민은 바로 부인이 너무나 변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정도 많고 착하고 그런 점에 반했지만 언제부턴가 냉정해진 그녀의 모습이 서운하다는 것. 그런 고민에 잠겨있던 그의 눈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보관함 근처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는 남성. 말쑥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수상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보관함을 이용하러 온 것은 아니고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의외로 이 남성은 꽤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미는데 신문사의 기자 키지 카쿠조란 남성입니다. 그래서 기자인 그가 굳이 왜 이 코인 보관함을 찾아온 것일까요? 기자는 자신이 이곳에 어떤 취재를 위해 왔는데 하루 동안 주인공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취재하려는 것은 바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영아 유기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유기 사건이란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울 것만 같아서 마치 코인 보관함에 물건을 넣어두는 것처럼 위장하여 아이를 그 안에 버려두고 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만화 속 세상에서 특히 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인공 역시도 아까 보관함에서 서성거리던 이 기자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 뭐하는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에게 그런 취재는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분명 여기서도 하루 평균 10건 정도의 유기가 일어날 정도로 유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자신도 그런 사건들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해놓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재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보관함을 이용하고 있던 어느 남성 한 명이 괴한의 공격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자는 괴한을 쫓아가지만 이미 범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뒤늦게 경찰이 도착했는데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기자는 경찰에게 사건의 동기에 관해 묻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요즘은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그냥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아직 범인을 잡기 전이니까 경찰도 동기를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기자가 동기에 대해 묻는 이 장면이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아마 기자가 곧바로 동기에 관해서 물어보는 이 어색한 연출은 독자들에게 만화 속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경찰의 이런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깔아둔 대사일 것입니다. 보통은 현장 감식이나 증거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현장 보전을 해두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주인공이 현장을 그대로 청소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경찰이 아까 기자에게 대답했듯이 어차피 더 조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런 사건이 너무 흔해져 버린 일처럼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기자는 주인공에게 자기가 취재를 나온 것은 단순히 유기사건 취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어쩌면 대자연이 지구에 내미는 손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어봅니다. 이런 영아 유기 사건과 방금 일어난 묻지마 사건 같은 것들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미는 핵심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만화 속 세상인 1980년대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자, 그는 현재 총 인구수가 45억 명에 가까워졌고 식량 생산량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만화 속 일본 사회에서는 배급제도가 부활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식권이 지급되는 사회가 됐단 것이죠. 주인공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듯합니다. 기자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듭니다. 그가 든 예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종들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종이든지 전체 개체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서로 잡아먹히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하면서 먹이사슬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 반대의 예를 하나 내미는데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사슴의 멸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는 사슴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맹수를 사냥하며 그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천적에 없어진 사슴은 그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오히려 사슴의 수가 너무나도 증가하게 되자 사슴이 먹는 양도 늘어나 그 지역의 식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마치 사슴이 지배하게 될 것만 같았던 그 지역은 역설적으로 먹이가 부족해져 사슴이 전부 멸종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미는 또 하나의 예는 바로 레밍들에 관한 것입니다. 레밍은 한국어로 나그네 쥐라고도 불리는 종들인데요. 이 레밍들은 개체수가 한계를 넘어가면 갑자기 어딘가로 향하는 맹목적인 행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행진이 자신들의 최후와도 직결되는데 깊은 물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버려서 단체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화의 설명과는 달리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 실제로 레밍들이 그런 맹목적인 행진을 벌이는 것이 맞긴 맞지만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행동은 아니고 단순히 먹이가 떨어져서 이동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하네요. 아마 만화 속 설명을 위해 일부러 넣은 설정 같기도 합니다. 기자는 이런 설명을 곁들여 인간이야말로 그런 흐름과 반대인 이른바 생태계의 이단 하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세상은 질병과 기근 또 전쟁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인구수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질병도 극복하고 기근도 어떻게든 극복하고 또 평화조약 등을 맺어 전쟁을 피하게 됨으로써 인구수를 조절하는 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체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창 대화를 하다가 점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쩔 거냐는 주인공의 질문에 기자는 아직 자기는 식권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부인이 싸준 도시락 보자기를 열어보는데 도시락이 아닌 컵라면 한 개가 달랑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니 먹기는 먹어야겠죠. 주인공은 부인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며 투덜댑니다. 한창 식사를 하는 주인공의 사무실에 또 누군가 찾아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주인공에게 걸맞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칼로리 보험이란 것입니다. 그녀는 요즘 세상에 돈 같은 것은 의지가 안 된다며 이 칼로리 보험은 보험에 든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숨진 시점에서의 나이를 평균 연령에서 공제해서 앞으로 섭취할 만큼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그중 3분의 2를 식권으로 변환시켜 유족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보험을 칼같이 거절해버리는데요. 자기가 없어진 후에 받는 식권이면 필요가 없다며 부인이 먹고 살든지 말든지 알게 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어쩌면 단순히 부인에게 서운해서가 아니고 보험 설계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주인공이 자신이 기억하는 부인의 과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아직은 정을 그리워한다는 연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자 역시 점심을 다 먹고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건이 벌어졌는지 묻지만 주인공은 그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수상한 남성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입고 아까부터 서성거리던 한 남학생이 보관함에 가지고 온 보따리를 막 집어넣는 장면이 포착된 것. 사진을 촬영하고 황급히 뛰어가 남학생을 붙잡은 기자. 그는 보따리를 들고 도망가는 남학생을 붙잡아서 주인공의 사무실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는 학생을 윽박지르듯이 몰아붙이면서 어서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풀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새 어디 갔는지 사무실 안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학생은 기자의 성화에 못 이겨 보따리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을까요? 안에 든 것은 사람이 아닌 아기 모양의 인형입니다. 남학생은 오히려 기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인형을 가지고 다니는 게 죄냐는 것입니다. 분명 유기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한 기자, 그럼 왜 도망친 거냐고 남학생에게 물어보자 누구라도 갑자기 사진을 찍히고 누군가 쫓아오면 도망을 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역으로 물어보는데요. 기자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주인공이 이번에는 웬 여학생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아는 사이였는지 잡혀버렸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이 자리를 비운 것은 이 현장을 잡기 위해서였던 것. 주인공이 말하는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한쪽이 일부러 가짜 보따리를 가지고 시선을 끄는 미끼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에 쏠리게 되면 다른 한 패가 진짜 보따리를 몰래 보관함에 넣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붙잡힌 학생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들 둘이서 만든 거니까 우리 소유인데 어떻게 하든 간에 남들이 무슨 참견을 하냐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가면서도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버리는 게 나쁜 거냐고 소리칩니다. 기자는 이 모습을 보며 자기가 하고 싶던 말이 이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란 것입니다. 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보면 그들에게 사랑이나 정의란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학생들만이 아니란 것인데요. 요즘 세상,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과 애정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이런 유기 사건도 유행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번지고 있고 묻지마 사건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부인이 도시락이라며 싸준 컵라면을 떠올리며 그러고 보니 정이 정말 요즘 사라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어쩌면 사랑이란 종의 존재를 위한 기능 중 하나이고 이게 나중에 오히려 종의 존속에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제거될 수도 있는 기능이 아닌가 설명합니다.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 이 이상으로 늘어나면 오히려 종이 멸종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존재가 일부러 인류에게서 사랑을 제거하고 있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어떤 존재가 인류를 골라내는 현상, 속가내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인구를 조절하고 있으며 타인과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을 제거해서 비인도적인 일이 발생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의 섭리, 우주의 의지일지도 모른다며 이 속가내기는 아마 그 존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인류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고 그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기자는 주인공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퇴장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남겼던 말 중에 의식조기 지혜절이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는 뜻인데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풍족해야 그때서야 예절이고 체면도 차리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오늘 하루 취재할 것은 다 취재했다고 생각했는지 주인공을 뒤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무실만 제외하고 불이 다 꺼진 역 안에서 주인공이 그렇게 사라지는 기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떤 충격에 잠긴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렇게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던 주인공의 어깨를 누군가 갑자기 두드립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부인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시간이 저녁 11시가 넘었다면서 배고플까봐 야식도 차려왔다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투덜대고 컵라면을 싸주더니 실제로는 주인공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나 봅니다. 주인공은 무릎을 꿇고 부인에게 울며 기대는데 이건 아마 아침에만 해도 그녀가 정이 없어졌고 변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기도 하고 동시에 기자가 사랑이 사라진 무서운 세상에 관해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부인을 떠올렸던 것에 관해 너무나 미안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인이 싸온 주먹밥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주인공, 부인도 그런 그를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사이렌이 울립니다. 부인은 오늘 세계 총 인구가 45억 명을 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아마 지금이 그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세계 인구가 45억 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주인공에게는 사랑하는 부인이 자신을 찾아온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만화가 끝난다면 행복하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주먹밥을 먹고 있던 주인공의 안색이 변하더니 들고 있던 주먹밥을 놓치고 바닥에 그대로 엎어집니다.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방금까지만 해도 흐뭇하게 그를 바라보던 부인은 갑자기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나지막히 진실을 고백하는데 주먹밥에 일부러 손을 써뒀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목숨을 잃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알고 보니 부인은 낮에 주인공을 찾아왔던 보험, 바로 그 칼로리 보험에 가입을 해뒀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일 그 보험에 가입을 해뒀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다였습니다. 숨진 시점부터 평균 연령에서 공제를 하니까 되도록 빠르게 처리를 해야 식권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부인은 가입 당일 남편에게 이런 짓을 벌인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인공을 부인이 힘들게 어디론가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코인 보관함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나지막히 보관함에 잘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하며 주인공을 끌고 가는 실루엣을 끝으로 만화는 막을 내립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후지코 후지오의 단편작입니다. 이 작품은 1974년에 나온 속가내기입니다. 사실 만화의 결말은 부인이 끌고 가는 장면은 아니고 지구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구수가 1명 줄었지만 오히려 3명이 더 태어나고 있다는 그런 대사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좀 더 극적인 결말을 위해 영상에서 보여드린 장면으로 정했습니다. 작가가 이런 작품을 그린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일본에는 이런 코인 보관함에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이 꽤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보관함에 유기된 아이들을 코인 베이비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류의 작품 중에도 코인 로커 베이비스란 작품이 있을 정도입니다.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50년도 넘은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최근 세상을 거의 꿰뚫어 보는 듯한 내용이 놀랍습니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묻지마 범죄가 벌어진다거나 혹은 배우자의 목숨을 노리고 벌어지는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과거에도 벌어졌겠지만 최근에는 정말 자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표면적인 사건만이 아니고 사랑이 사라진 세상이 눈앞에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작품에 관해 개인적으로 가지는 감상은 이렇습니다. 기자가 했던 말 중 어떤 존재가 벌이는 일이란 것에 관해 저 역시도 대단히 깊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작중의 여학생이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 내가 만든 걸 내가 버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참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의 개입으로 인해 인류가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비극적이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정말로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단순히 인구 조절을 위해서 인류에게서 사랑을 제거하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류가 인류 스스로를 없애 그 수를 조절하는 것, 인류에게 사랑이 제거되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무섭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은 역시 결말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점심을 먹는 주인공에게 칼로리 보험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뭐가 무서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결말과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꽤 소름이 돋는 장면입니다. 이 보험 설계사가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왔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험사에서 주인공을 찾아왔던 그날 그의 부인도 당일 이 칼로리 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아마도 보험사에서 이미 그걸 알고 찾아왔을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주인공에게 부인이 칼로리 보험을 들었다는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따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는 아마 이 칼로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더 빠르게 식권을 더 많이 발급받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나 가족을 일부러 가입시킨 뒤 고의로 숨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을 듯합니다. 만약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악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대신 부인을 몰래 칼로리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후에 칼로리 보험을 통한 식권을 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피해자만 뒤바뀌었을 뿐 결말의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치 보험사가 이미 다 알고 찾아와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가입시키기를 노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누가 상대방에 의해 최후를 맞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인상마저 남기는 듯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결국 한쪽이 다른 한쪽을 없앤 다음 식권을 타가는 구조. 마치 이들의 보험 상품 역시도 말 그대로 보험이 아니고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처럼 보인다는 것, 사회와 제도 자체가 그러한 계획을 위해 짜여진 판 같다는 점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매우 무서운 설정처럼 다가옵니다. 결말의 반전이 꽤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게 끝날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어서였기도 하고 주인공이나 독자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실제로는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 때문일 것입니다. 작중에서 주인공은 기자가 말하는 냉정한 세상 그리고 사랑이 사라진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닐 거라며 마지막 한 줄기 희망 정도는 놓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변해버렸다고 투덜대기는 했지만 나중에 저녁 늦게 부인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자신이 믿고 있던 그리고 놓지 않고 있었던 아직 세상에 남은 희망을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부인이란 사실에 크게 감동해서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던 연출을 보면 더욱 그렇죠. 그러나 주인공이 주먹밥을 먹고 목숨을 잃게 되고 부인이 그런 일을 벌인 것이 배가 고파서였다는 대사를 보면 결국 기자가 말했던 그의 생각, 사랑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세상,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생각이 맞았다는 점 때문에 반전보다도 더 큰 놀라움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작가가 주인공의 이름은 따로 작중해서 밝히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작품을 위한 하나의 장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주인공의 이름을 설정해두지 않음으로써 이 이야기가 비단 주인공의 이야기만이 아닌 미래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따로 설명 없이 효율적으로 나타냈던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무심결에 들었습니다. 현재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기본적인 것이 부족해지는 것도 무섭지만 요즘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보는 세상, 정말로 사랑이 사라지는 세상이 다가오는 것만 같아서 그게 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가끔 보여지는 세상의 아름다운 단편들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마치 미래 사회를 예측한 듯한 단편 속가내기였습니다. 7번째 영상은 4월 29일에 올라왔던 실패로 돌아간 제품들 3편입니다. 세상은 여러 기발한 아이디어와 발명 덕분에 과거보다 더 윤택해지고 더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모든 발명품이나 아이디어들이 꼭 효율적이거나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상에 공개된 예전 제품들 중에는 분명 아이디어도 좋았고 기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실패로 돌아간 제품들 3편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재미있는 기록들과 영상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촬영 그리고 영상을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중 과거에는 이런 장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장비는 필립스사의 비디오 2000이란 장비입니다. 장비 개발에는 그룬디이사도 참여했었습니다. 1979년에 처음으로 판매된 장비였는데요. 그 시절 판매된 비디오 플레이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비디오를 재생하는 방식에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필립스 역시도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죠. 본사에서는 이걸 비디오 컴팩트 카세트, 줄여서 VCC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이런 비디오 시장에는 다른 포맷들이 존재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과거에 아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비디오 테이프, 이른바 VHS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디오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다양한 회사들이 영상 시장의 혈안이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시장을 본인들이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업계 표준이 되니까 그만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내놨고 이 비디오 2000 역시도 그런 식의 장비였습니다.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장점도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양면으로 사용했기에 녹화 및 재생 시간이 아주 길었고 자동으로 되감을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버튼도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적용시킬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단점 역시도 분명했다고 합니다. 우선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상대적으로 VHS가 더 저렴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스테레오 사운드가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있어서 음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됐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그 기능을 전부 사용하려면 당연히 고가의 제품을 구입해야만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결국 VHS가 이런 비디오 시장에서 승자가 되면서 비디오 2000 역시도 몇 년 뒤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필립스 말고도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라디오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RCA에서 내놓은
셀렉타 비전이란 제품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1981년에 시장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셀렉타 비전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무척 특이했는데 흔히 아는 비디오 테이프의 형태를 취하는 대신에 거대한 레코드판 모양의 저장 장치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옛날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던 CD롬을 거대하게 확대한 것처럼 생겼는데요. 영어로는 캐퍼시턴스 일렉트로닉 디스크, 줄여서 CED 혹은 그냥 편하게 비디오 디스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셀렉타 비전의 비디오 디스크 방식의 재밌는 점은 재생 방식 역시도 레코드판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음기와 비슷한 원리를 사용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이 비디오 디스크를 셀렉타 비전 장치 안에 넣으면 장치 안에 들어있는 디스크가 안에서 회전합니다. 이 디스크에는 나선형의 홈이 수없이 많이 패여 있는데 장치 안에서 디스크가 회전하는 동안 이 홈의 미세한 높낮이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달라지고 이 전기 신호의 높낮이 차이를 통해서 영상과 음성 신호가 변환되어 화면에 출력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좀 더 물리적인 형태를 취한 장비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출시된 시기가 늦었기에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사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연간 최대 600만 대의 장비가 팔릴 것이라 생각했고 비디오 디스크는 최소한 2억 장이 팔리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1981년 말에 겨우 10만 대 정도만이 판매되었으며 1984년까지 총 55만 대를 판매하고 손실액은 약 5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결국 1984년에 최종적으로 단종되었습니다. 실패한 제품들 이야기 중에서 게임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보통 실패한 게임기라고 하면 해외 제품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게임기는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게임기입니다.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비운의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09년 4월 국내 회사 게임파크에서 휴대용 게임기를 하나 출시합니다. 이 게임기의 이름은 GP2X 위즈였습니다. 일본의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기가 인기가 무척 좋은 것을 보고 당시 2009년에 한국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도 이런 게임기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 시기가 우연히 이 게임기의 개발 및 발표 시기와 겹치면서 이 게임기가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 게임기는 정책과는 관계없이 원래 이미 개발되고 있던 제품으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시기가 겹쳐 그런 인식이 퍼졌던 것이죠. 아직도 다른 별칭으로 불리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회사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굳이 해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2009년 4월 출시된 이 게임기는 그런 홍보 효과 덕분이었는지 초반에는 상당히 판매량의 강세를 보였고 덕분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잠시 판매가 보류되기도 했었다네요. 하지만 몇 가지 단점들이 있었는데 주요한 것은 화면이었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좀 작았고 액정의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게임 화면을 알아보기가 어렵거나 눈이 피로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금방 발매될 것이란 게임들도 발매가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게임기의 가장 큰 장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이 게임기를 사용자가 스스로 개조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직접 개조한 롬이나 소프트웨어를 서로 공유해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돌연변이 개조에 특히 빠져있던 해외 유저들, 이른바 양덕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게임기 자체는 사후 관리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게임 발매도 지지부진했고 게임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다른 해외 게임기들에 밀려 금방 인기가 식었던 듯하네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전문 미디어 회사 중 하나인 ESPN, 스포츠 관련 뉴스 및 24시간 중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ESPN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었는데 어디서든 사람들이 ESPN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들은 모바일 ESPN을 선보였습니다. 모바일이란 이름답게 어디서든 스포츠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특이한 점을 눈치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당시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예 모바일 ESPN 핸드폰 자체를 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시면 핸드폰의 스크린 아래에 박힌 로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바일 ESPN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아예 핸드폰을 새로 한 개 더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요. 핸드폰 자체가 이런 기능에 집중되어 있던 것답게 여러 가지 혜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는 했습니다. 영상 클립, 하이라이트, 점수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니 나름 나쁘지는 않은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단점들이 꽤나 산재해 있었습니다. 일단 휴대폰이 꽤 투박하고 컸다는 점도 있었고 한정된 곳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굳이 휴대폰을 한 대 더 사야 된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싼 요금제였는데요. 핸드폰 자체의 가격도 $300에 육박했으며 그마저도 ESPN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달마다 최소 $65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기능을 전부 사용하려면 최대 $225의 요금제를 써야 했습니다. ESPN에서는 출시 당시 20만 명의 가입자를 예상했으나 출시 후 가입자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겨우 1만 명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2006년 ESPN의 회장을 만나서 모바일 ESPN 아이디어는 최악이었다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출시 1년 만이었던 2006년에 결국 종료되었는데 추정 손실액이 무려 약 1억 3천만 달러로 예상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물건을 어디서든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쉽게 연결되지만 옛날에는 판매하는 곳을 한 번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큐캣이란 물건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출시된 제품이었는데요. 이 큐캣은 쉽게 말하자면 바코드 스캐너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잡지 등에 나온 상품의 바코드를 큐캣으로 읽으면 컴퓨터가 그걸 전송받아 판매 중인 인터넷 쇼핑몰로 곧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도 사용되는 QR코드 방식을 앞서 사용한 물건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혁신적인 제품이었으며 사용자가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며 사이트를 찾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다고 마케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큐캣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큐캣을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1시간 정도의 설치 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에 대한 긴 설문조사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취미와 심지어 최종 학력까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쾌한 경험이었다네요. 두 번째로 홍보처럼 그렇게까지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작 바코드를 스캔해서 해당 사이트로 보낸 뒤에는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광고를 보게끔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더 불편함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인터넷에 강제로 광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굳이 이걸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며 큐캣은 그 당시 최악의 발명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손실된 투자금이 무려 약 1억 8천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네요. 현대인들이 피곤을 쫓기 위해 자주 마시는 음료, 옛날에는 흔히 커피를 많이들 떠올렸지만 요새는 또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1995년에 에너지 드링크를 출시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펩시코에서 출시했던 조스타가 바로 그 시초입니다. 95년도에는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꽤 희소했는데 대기업이 에너지 드링크를 출시한 것은 당시엔 최초였다고 하네요. 이 조스타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정체성답게 디자인도 꽤나 공격적으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맛도 독특하고 신선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꽤 빠르게 매니아층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량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스타에는 한 가지 명확한 단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유된 카페인의 양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에너지 드링크에는 피곤함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되기 마련인데 조스타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은 350ml 기준 겨우 60mg 정도로 현재 시장의 기준으로 에너지 드링크라고 보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양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출시된 음료들 중에서는 분명 높은 편이었으나 그때도 차라리 조스타를 한 캔 마시는 것보다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먹는 것이 더 나은 편에 속했습니다. 다만 음료수답게 특유의 맛이 있었으니까 매니아층에게 있어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다고 하네요. 펩시코는 1999년에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하면서 결국 조스타를 자신들의 제품 라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매니아층이 아주 강력하게 조스타를 부활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이들의 요구 덕분인지 조스타를 부활시킬 조짐이 조금 보였지만 끝내 이 조스타가 시장에 재등장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네요. 지금 다시 재발매가 된다고 하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커진 만큼 현재 시장에서의 성공을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탄산이 들어간 청량 음료는 어느 시대든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인기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절정을 이뤘는데 그러다 보니 당시에 다양한 음료들이 많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라이프 세이버 소다란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프 세이버 소다는 사실 동명의 제품 중 하나인 라이프 세이버스 사탕에서 유래된 제품이었습니다. 이 사탕의 특이한 포장 디자인 때문에 쉽게 눈에 익어서 아마 어디서든 한 번쯤 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마치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구명조끼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탕 이름도 그대로 라이프 세이버스라고 붙여졌다고 하네요. 본사에서는 당시 음료수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음료수의 컨셉은 참 특이했는데 이 라이프 세이버 캔디를 음료수로 그대로 옮긴 듯한 음료수, 한마디로 마시는 사탕 같은 컨셉으로 발매한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음료수 캔의 디자인도 마치 사탕 포장지를 비슷하게 따라한 외형입니다. 제품 발매 전에 당연히 시음 테스트를 거쳤는데 평가도 나쁘지 않아서 자신있게 시장에 발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프 세이버 소다는 비극적으로 실패합니다. 주요한 이유는 바로 맛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제품 테스트 과정에선 맛에 대한 평가가 괜찮았었는데 실제로 시장에 출시해보니 너무 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음료수가 달콤한 맛으로 먹는 것이기는 한데 이 음료는 단순히 그냥 달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제품 컨셉답게 정말 사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뭔가 무미건조하게 너무 달아서 별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네요. 설탕을 그대로 부어버린 듯한 그 단맛이 너무 강했단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고 시장에 출시한 지 1년 만이었던 1982년에 단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탕을 먹고 싶다면 그냥 사탕을 먹고 말지 음료수로 만들어서까지 먹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낵 중에는 역시 감자칩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해외 감자칩 브랜드 중에서도 유명한 제품이었던 레이즈사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벌였습니다. 1998년에 새롭게 출시한 이 브랜드의 이름은 와우였습니다. 사실 이 제품들은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와우라는 브랜드를 붙여놓은 새로운 제품 라인이었는데요. 이 제품들이 기존 제품들과 차별되었던 점은 바로 지방이 거의 없는 제품이란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감자칩을 만들 때는 한번 튀겨내다 보니까 기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브랜드는 기름의 양을 현저히 줄인 제품군이었습니다. 비결은 일반 기름 대신에 사용한 올레스트라. 이 올레스트라는 진짜 지방, 기름과 맛과 식감이 비슷한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지방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레스트라가 과거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진짜 지방이나 기름과 비슷하면서도 몸에서는 흡수가 거의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칼로리를 줄이는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레이즈에서는 이 올레스트라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했고 그에 걸맞게 지방이 거의 없어 칼로리 걱정이 없다며 마음 편히 먹어도 된다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덕분에 초반에는 판매량이 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곧 이 제품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밝혀지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자를 먹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심한 복통과 함께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올레스트라였습니다.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배출된다는 것, 즉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된 올레스트라가 몸 안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이 되며 사람들에게 복통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화장실에 여러 번 가야만 했습니다.
이 부작용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코미디언들의 농담 소재로 사용되기까지 했다네요. 레이즈에서는 이 와우 제품군을 다시 브랜딩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는 실패했고 결국 제품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들도 있었고 혹은 지금 봐도 실패할 만했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산 게임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점은 사용자가 본인의 취향대로 게임기를 개조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게임기들의 사양이 워낙 좋아져서 다시 출시한다고 해도 크게 좋은 반응은 어렵지 않을까도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패로 돌아간 제품들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네요. 날씨도 아주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오전과 오후의 일교차가 커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